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남북으로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캐나다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물과 에너지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지이자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무역 전쟁을 유럽으로 확대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의 폭락은 미증시의 급락을 예고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바로 전달드립니다. 12월 생업 생산 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9.9% 올랐고요. 소매 판매는 0.6% 하락했습니다.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M7 기업이 모두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급락한 채 종가 형성했는데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서 아틀라시안의 호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성장세를 예고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어서 변영인 대표의 이슈 와이드를 통해 트럼프 관세 우려 및 딥시크 영향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개장 전 리포트에서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테마별 이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 정쟁에 총성을 울렸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현지 시간 31일, 오는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약보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낙폭이 꽤나 크게 보였는데요. 0.75% 정도 떨어지면서 44,545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말해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재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이 취재진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내일 관세 시행을 막기 위해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묻자 없다, 지금 당장 없다, 협상 도구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관세 강행 입장 재확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12월 PC 물가 상승률은 2.6%로 3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문가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채권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4.55% 정도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했을 때 3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약세를 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2.53달러로 전장보다 20센트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종가 산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를 2월 18일쯤 부과할 것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59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 상승한 배럴당 73.81달러로 반등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춰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관세 적용 방침을 재확인하되 세율을 낮춰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산 원유의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정유 업체들은 텍사스산 경질유 대신에 캐나다산 중질유를 주로 사용해 왔고요. 캐나다산 원유의 관세 부과 시 휘발유 가격 인상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전자업체 애플이 AR 스마트 글래스 개발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VR과 AR 시장에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정도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서비스, 메타가 딥시클 R1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와 모델 개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의 R1을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죠. 이 애저와 개발자 도구 깃허브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이 현지 시간 3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중국의 딥시크로 촉발된 AI 공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동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 이후 미국 테크 업계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1%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에 대한 광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면서 아마존이 1년여 전 X에서 광고를 대거 중단한 이후 큰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이번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이 법인 등록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메타가 법인 등록지를 2004년 법인 설립 때부터 유지해왔던 델라웨어주에서 다른 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파벳도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글이 미국 내 안드로이드와 픽셀 하드웨어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미국 IT 매체 더 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1%대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말 발표했던 2024년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기가팩토리5에서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2026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틀라시안입니다. 14%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었는데요. EPS는 0.96달러로 예상치인 0.62달러를 크게 상회했고요. 매출은 12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2억 3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가장 큰 역할은 구독 매출의 큰 성장과 개선된 총이익률이었습니다.
아틀라시아는 연간 매출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간 계약 가치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아틀라시안의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대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아틀라시안 주가는 시간 외의 거래에서 14.92% 급등해서 30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52주 최고치인 324.37달러에 근접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틀라시아는 2026 회계 연도까지 매출을 100억 달러로 2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갭 영업이익률은 25%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랭클린 리소스입니다. 10% 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11% 올랐고요.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좋은 성적 기록했습니다. EPS는 0.59달러로 예상치 0.56달러보다 0.03달러 웃돌았고요. 분기 매출도 22.5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17.1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가 상승은 탄탄한 재무 성과 덕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분기의 조정 순이익은 3억 2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단 줄었지만 주요 성장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습니다. CEO 제니 존슨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고객 니즈를 충족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장기 자금 유입이 전년보다 34%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주식, 멀티에셋, 대체 투자 분야에서 170억 달러가 순이입됐지만 웨스턴 에셋에서 500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웨스턴 에셋을 제외하면 장기 순유입은 180억 달러로 모든 자산 클래스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입니다. 5%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은 버텍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520달러에서 54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452.73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버텍스 주가는 애널리스트의 목표치인 330달러에서 591달러 사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급성 통증 치료제로 승인된 수제트리젠의 승인에 따른 것이고요. BMO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 또 버텍스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를 넘어선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있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가상자산에 대해 쓸모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게이츠가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22년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도 NFT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반한 허튼 소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할 투자자, 즉 더 큰 바보가 있다는 기대에 따라 투자에 나서는 강세 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소비된다며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게이츠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즉각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25% 맞불 관세와 불매 운동 등 보복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 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도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이유로 든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통화 위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표적이 된 캐나다의 경우 2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통화 가치가 추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의 수입품에 10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약속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힌 지난달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의 달러 대비 가치는 급락한 바 있습니다. 페소의 경우 이날 하루에만 1.1% 내렸고 5거래일 하락률은 2%에 달했습니다. 캐나다 달러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달러 대비 1.4% 평가 절하됐는데요.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화폐의 가치 하락은 트럼프 관세가 불러온 강달러 기조에 따른 반응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쏠리게 만들고 달러 강세를 촉발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시절부터 관세 폭탄을 언급할 때마다 달러는 치솟고 달러의 영향을 받는 신흥국 통화는 추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관세 전쟁의 목표로 미국의 제조 허브 역할을 하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 3개국을 선택한 건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공언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적대 국가로 취급하는 중국은 물론이고 이웃 동맹국까지 목표로 삼는 새로운 국면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 인상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 자동차 빅3의 공급망은 미국 3개국 전체에 걸쳐 촘촘히 구축돼 있으며 식탁 물가와 직결된 농산물 수입 역시 캐나다, 멕시코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물가 쇼크 그리고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해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만 정부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중국의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대만 디지털부는 전날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인 딥시크 R1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부는 딥시크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한 건데요. 디지털부는 성명에서 딥시크 AI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제품이자 서비스로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정보 유출, 그리고 기타 정보 보안 문제를 수반하며 국가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게 하고 또 정보 보안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금지를 위한 근거로 2019년 행정원 규정인 국가사이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제품 사용 제한 원칙을 들면서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ICT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오더니 하락 반전한 건데요. 자, 우리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돌발 변수가 좀 현실화가 됐는데 PCE 지표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지만 이내 발표됐던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 정책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되면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수급적으로 좀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취임 이후에 보편적 관세에 관련된 이 부과 시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안도했었던 요인들이 이 표적 관세죠.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여부가 행정 명령이 좀 설명이 좀 되면서 오히려 좀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해당되는 행정 명령의 어떤 발효 시점이 2월 4일로 좀 예정됐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 변동성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추가 관세 25%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좀 가시화가 됐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협상이 관련된 여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일부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번에 이 작성된 이 행정명령에는 오히려 이 추가적인 어떤 보복 관세가 좀 부과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 관세율을 다시 한번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수급 부담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시초에 상승했던 부분들 장, 중, 후반까지 견조했던 흐름들을 관세라는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는 점, 이 부분은 오늘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관세 정책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 좀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부과에 대해서 캐나다, 멕시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한 건데요. 근데 미국 자국민도 관세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리스크 요인들 중에 하나가 관세 부과 정책이라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오히려 좀 증가가 되는 것이죠. 세금이 올라간 만큼 오히려 이제 수입된 어떤 물가 부분들이 상당한 상방 압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비단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의 추가 관세를 좀 부과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자국한테도 굉장히 좀 큰 손해가 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 3대 이 완성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생산 공장들이 있고 주요 핵심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전체 이 양산 대수의 한 14%에서 많게는 한 15%가량을 현지에서 좀 제조해서 미국 내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일기 때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봤을 때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이 특정해서 트럼프 집권 일기에서 관세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었지만 이후에는 북미 수출 조약 협정을 다시 좀 재조정하면서 계약 요건들을 좀 다시 체결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로는 뭐 멕시코가 미국에 좀 공급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적용을 좀 받았던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강도 높은 관세, 추가 관세에 관련된 부가 리스크들은 리스크 요인들은 맞는데 일단 아직까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있다는 점. 이 부분이 뭐 불법 이민자라든가 펜타닐 같은 이제 마약에 관련된 수입 관련된 조치에 관련된 반대적인 어떤 이 관세 부가 조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한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에 좀 베네핏이 좀 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제약 요건들을 캐나다와 멕시코 등 뭐 중국 같은 경우 제시를 좀 해준다면 협상 안에서에 대한 조정 요건들을 좀 더 갖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고 특히 자동차 쪽에서 오고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산업별로 더 큰 부담이 곳곳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밥상 물가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PC에는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향후 금리 정책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맞아질까요? 네.
우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단 11월 지표에서는 시장의 컨센 대비 좀 소폭 하회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헤드라인 그리고 코어 부분 모두 다 컨센서스에 좀 부합했다는 부분. 특히나 헤드라인이 2.6 그리고 코어가 2.8을 좀 기록했는데 코어 PC 지표의 경우에는 3개월 연속 동일한 지수 안에서 2.8%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대 중반 내지는 후반 안에서 정체가 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좀 3%대까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었고 다만 더 내려갈 수 있는 시그널도 좀 아니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좀 아닐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 PC 지표 발표 이후 과거로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설 연휴였죠. 29일 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좀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여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다소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이 단기간에 대한 이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좀 더 쇠퇴시키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고용 지표가 좀 견조했지만 이후에 CPI라든가 PPI가 좀 소폭 하회했다는 점, 이 부분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오스틴 총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오히려 좀 완화된 평가를 좀 내렸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어떤 스탠스나 좀 신중성을 좀 기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졌지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표했던 전체적인 에너지 물가를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확인했다는 부분들은 당선일 시절에 뭐 금리가 인상돼서는 안 된다라는 스탠스와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아마 점진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 추세 전환하는 시그널들이 좀 본격화 좀 된다면 점도표도 수정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추후 금리 인하는 6월쯤이 될 것 같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그리고 법인세 감면 등으로 물가 압박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엿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 주실까요? 네, 대체적으로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금리 정책에 관련된 인하 스탠스, 특히나 뭐 에너지 물가들을 좀 낮춰서 뭐 석유 수출국 해고 기간 때 뭐 원유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호가 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좀 요구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확인했지만 반대된 정책이 사실상 뭐 재정적인 확장 정책 그리고 이 관세 부과가 좀 현실화됐던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정 국가들로 인해 신호탄이 좀 됐지만 보편적 관세로서 확대가 좀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단기적 어떤 물가 지표의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추세적으로 좀 봤을 때 우려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좀 협상을 통해서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보편적 관세에 관련된 어떤 대체적인 품목을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철강, 뭐 반도체, 그 이외에 뭐 자동차 같은 그런 대표적인 어떤 품목들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뭐 동맹국들 내지는 뭐 비동맹국들에 관해 어떤 관세 부과 이슈들은 일기 때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 협상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시겠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 기조를 좀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들도 같이 좀 동조돼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한 비즈니스맨인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 카드를 잘 활용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7 종목별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긴급 회동을 했는데 딥시크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3% 넘게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실적도 아쉬웠는데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인 M7 기업들 주가 추이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좀 엔비디아의 하락폭들이 좀 가장 컸었고 네. 이 부분은 딥시크 여파가 단기적 영향보다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간다는 우려감들로 좀 작용을 했었고 최근 5거래일간에 대한 하락폭이 한 16% 정도 됩니다. 일부 좀 반등을 좀 했지만 이내 재차 좀 하락했던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일단 저비용 AI가 출시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AI 비용들이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들, 캐펙스에 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딥시크가 공개했었던 AI 모델을 좀 훈련했던 그런 비용들이 과연 H800 칩을 좀 사용해서 했을까? 현재만 약 5만 개 정도의 H100 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사양 칩을 통해서 개발이 됐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신뢰성의 의문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에 관련된 무단 도용을 통해서 완성형 관련된 어떤 이 시너지를 좀 더 극대화시켰다. 이 부분은 오픈 AI라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돼서 이 데이터 무단 도용에 관련된 조사를 좀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신뢰성 관점에서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오픈 소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AI 모델을 좀 개발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비단 라마3라든가 지금 GPT-4 같은 그런 현재 출시됐던 서비스 내용들과 좀 상당히 동등한 수준까지 좀 올라왔던 부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클 것이다라고 보시겠고, 이 부분이 중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AI 모델을 완성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장의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비용을 들어갔는지 적은 비용을 들어갔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중국이 동일한 성능을 좀 부과시킬 수 있는 AI 모델을 오픈소스 형식으로 좀 개발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한 좀 신선한 좀 충격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AI에서 AGI로 좀 넘어가는 시대에서는 중저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보다는 고사양 칩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양들이라든가 투자 비용들을 확대될 수 있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영향들, 노이즈 영향도 좀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해당된 AI 모델들이 다시금 오히려 좀 활성화를 좀 가질 수 있는 후발주자들이 다른 AI 모델들에 대한 출시들을 좀 더 본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을 보면 AI의 산업의 어떤 확장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다시금 기술의 고도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낙폭을 활용해서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딥시크와 관련해 좀 긍정적인 건 AI의 경쟁과 관심도에 대한 급증, 그리고 좀 부정적인 건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 신뢰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쪽에서 딥시크로 촉발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드웨어 부분이 최근에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예. 하락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비싼 칩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기보다는 효용성 관점, 그리고 해당돼서는 AI에 관련된 전반적 투자에 관련된 방향성들을 전략적으로 좀 수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AI가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 AI가 많은 고사양 칩을 좀 팔아먹던 그런 시점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엔비디아를 좀 주축을 했던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가 크게는 HBM 관련주들의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향들이 단발성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칩의 사용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중저사양 칩을 통해서 AI에 관련된 모델 훈련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후속 주자들이 오픈소스를 좀 기반으로 했던 AI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비용에 관련된 부담 요인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활성화 관점에서 기대 요인이 좀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실 수급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로 좀 최근 한 2거래일, 3거래일간 나타내진 그런 형상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시겠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AI 산업으로 좀 봤을 땐 중저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도 확장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사양 칩의 경우에는 꾸준한 캐펙스 투자 안에서 캐펙스에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투자 계획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가 지금 전면적으로 좀 수정 검토를 좀 방향을 좀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 영향도는 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전력과 전선 쪽에 하방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싼 칩보다는 싼 칩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려감이 된 것 같은데 전력 쪽, 전선 쪽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방 압력이 좀 지속될까요? 전력 전선은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도 그에 따른 어떤 상응하는 그런 투자가 같이 병행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저는 뭐 노이즈가 좀 됐다고 봐요. 일단 뭐 중저사양 칩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AI 모델은 현상에서 가능한 수준일 뿐이지 앞으로 뭐 로봇에 탑재되고 있고 전반적인 우리가 미래 산업에 좀 투입돼서 거의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어떤 인공지능 형태를 좀 구사할 수 있는 AGI 영역까지 좀 가게 된다면 많은 칩과 많은 개발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된 투자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어떤 수요들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AI 인프라 투자들을 이미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진적인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대 이 부분은 연동돼서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수요와 좀 맞물리는 형국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도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의 하락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의 이슈 와이드, 트럼프 관세 우려와 딥시크 영향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알파벳과 AMD 등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수급 역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기술주 중심의 수급 변동성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잠시 후 밤사이 있었던 우리 글로벌 소식들 오은비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총성을 울렸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현지 시간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잠시 뒤 X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확정했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명분 없이 관세를 활용해 경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나아가며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지이자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할 뿐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트럼프는 미국이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완벽히 폐쇄된 경제를 추구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세계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과 구리의 미국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2일 금과 구리가 미국 뉴욕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영국 런던에서 매매되는 가격의 차이가 이전에 몇 배에 달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30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온스당 3,000달러 돌파를 가시권에 뒀습니다. 이에 신문은 안전자산인 금은 경제, 국제 정세가 불투명할 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전 세계적으로 금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뉴욕 시장에서의 상승세는 특히 두드러진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현물 거래 중심인 영국 런던 귀금속 시장과의 가격 차가 두드러지는데요. 올해 1월 말에는 뉴욕 선물이 런던 현물 가격을 약 40달러 웃돌았습니다. 산업과 밀접한 비철금속인 구리 시장에서는 금 시장보다 더욱 강한 트럼프 관세 경계감이 포착됐습니다. 코맥스 구리 재고는 약 6년 만에 최대 수준인데요. 뉴욕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런던보다 톤당 약 600달러 비싸 연초 대비 그 격차가 8배에 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법인 등 록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메타가 법인 등록지를 2004년 법인 설립 때부터 유지해왔던 델라웨어주에서 다른 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전 검토 대상 지역으로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메타가 텍사스주와 가능한 변경 사항에 관해 이야기했다라고 했고요. 다른 관계자는 다른 주에서도 법인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타는 텍사스에 2개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콘텐츠 신뢰와 안전 담당자를 텍사스로 옮긴 바 있는데요. 메타의 법인 등록지 이전 검토는 최근 수년간 델라웨어주에 등록한 상장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에 불만을 제기해온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또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따라하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4일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월드 투어의 하나로 이번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등을 위해 투자를 위해서 나설 예정입니다. 오픈 AI는 1일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 국가의 비즈니스 리더, 개발자, 파트너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알트먼 CEO는 3일 일본 도쿄에 도착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 뒤에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의 마지막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서밋인데요. 이곳에는 구글 딥마인드 CEO와 엔트로픽 CEO 등 경쟁자들도 참석합니다. 당시에는 막 떠오른 챗 GPT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컸다면 이번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알트먼 CEO는 대부분 투자자와의 회의에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여전히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M7 기업들도 혼조 흐름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약세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이 각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더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전일장 한마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이 정도는 선방이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약보합 흐름에 그치면서 각 개별 종목들의 낙폭 대비 지수는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인했었던 테마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테마입니다. 억대 연봉 95년생. 이번 딥시크와 관련해서 AI 개발에 참여했었던 MZ 95년생 여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무려 20억에 치닫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민 손실주로 늘 아쉬운 마음 가득이었었던 네이버가 급등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엔터 쪽도 웹툰 쪽도 참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틱톡 금지와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 국가 안보 이슈로 번지면서 대만과 미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들 딥시크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관련해서 일부러 보안주가 더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게임 개발의 자동화, NPC 지능화를 통해서 게임주 역시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실적에 대한 반등 역시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크래프톤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 사이에 중국 딥시크 딱 기다려 오픈 AI가 소형 추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O3 미니 그리고 O3 미니 하이까지도 내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픈 소스고요. 자, 여기서는 이번에 딥시크가 가져온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쇼크의 SK하이닉스는 무려 10%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결국 폴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딥시크가 가지고 온 부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묻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휴 직후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는 일제 약세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큰 폭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AI 쪽에서도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할 거 없이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에서는 상승 탄력을 보여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와 전선 쪽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도 원자력 쪽에서도 함께 하방 압력을 좀 나타났었고요. 일진전기와 가온전선 10%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딥시크가 일반적으로 GPU, CPU에 비해서 10%가 아니죠. 10분의 1 수준으로 투자 비용 대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전력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성능 AI, 인프라 투자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전력 수요 감소에 대한 가능성이 돋보이자 원전 그리고 전선 쪽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AI 쪽뿐만 아니고 이런 인프라 투자 쪽에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덕분에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딥시크 쪽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보였고 또 트럼프 관세 이슈도 매크로 쪽에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지수가 선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에 더불어서 현대까지 대기업 로봇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인간답게 만드느냐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죠. 고부가 선박 수주 증가 소식에 슈퍼 사이클을 다시 한번 맞이한 조선주, LNG 쪽에서 상승 탄력을 크게 보여줬었고요. 본행제 그리고 엔진 쪽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쉽게 1월을 마무리했었던 테마들도 살펴보시죠. 미국 캐터필러 실적 실망감 등의 건설 기계 테마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 기계, 건설 그리고 기계 쪽, 농기계 쪽은 테마 상승을 함께 이루었었죠. 이번에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하락 흐름을 조금 더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재건주, 경협주 이렇게 건설 기계가 함께 하방 압력을 받은 게 차익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에어부산 화재 소식이 났습니다. LCC 안전주의보 속에서 LCC와 비행기 쪽에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애플은 아이폰 판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아이폰 테마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움직였었던 특징주 소식, 주주 환율 50% 밸류업 공시에 삼성화재가 장중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요일장을 움직였었던 금융주 소식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빙그레는 인적 분할과 지주사 전환 계획 철회 9%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오픈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바이넥스 중소 CMO 기업이죠. 미국 FDA, GMP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쪽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도 함께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의료 AI도 함께 지켜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딥시크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MK전자 개장 직후 상한가를 직행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중국 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이 딥시크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첫날이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외국인이 짐 싸서 나갔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이 조 단위로 빠지게 되면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좀 선방해줬던 쪽은 어디였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를 찾아볼 쪽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로봇 쪽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로봇 쪽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질 거다라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2035년이 되면 380억 달러를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을 기점으로 해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 심지어 8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월을 기억해 보면요. 가장 먼저 움직였던 테마가 로봇이었습니다. 보통 그 해에 첫 번째로 움직이는 테마가 그 해를 주도하는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1월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테마가 로봇이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로봇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젠슨왕 CEO도 CES 2025 기조연설을 통해서 코스모스 출시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건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었지만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AI를 좀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도 이 코스모스를 활용해서 로봇들을 훈련시키는데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가장 먼저 선발 주자로 움직였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먼저 옵티머스를 좀 선보였었는데 여기는 지금 FSD
칩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랑 처리 능력이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해서도 좀 월등히 높다라고 하고요. 컨콜을 통해서 실적이 좀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회할 수 있었던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옵티머스 2대를 생산해서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2026년 말에 공장에 전반적으로 좀 배치를 시키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첫 번째로는 LG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까지도 같이 지분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베어 로보틱스 지난달에 콜옵션을 좀 행사를 하게 되면서 지분을 51%까지 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원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음료나 물류 같은 서빙할 수 있는 로봇들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원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가장 관련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2월에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은 35% 보유하고 있는데 콜옵션 추가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58.6%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끌어올렸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컨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힘을 합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모가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으로 보면 3,00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업사이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열려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차도 빼놓을 수 없어서 여기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틀라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장에 시범 투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지금 싱가포르 쪽으로 지금 가장 크게 거론이 좀 되고 있어서 여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공장이라 데이터 학습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춘절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 이제 사람이랑 군무를 추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중국이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챗 GPT만큼 높은 성능을 가진 AI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좀 줬었는데요. 그게 2차적으로 로봇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 인 유니트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공개를 했었는데 가격이 테슬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20에서 50%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려 로봇이라고 해서 사족 보행인 로봇도 하나로는 230만 원이라서 이 정도면 PC를 살 돈으로 로봇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 예상 체결 지수까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주말에 나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좀 받아갈 것 같습니다. 양시장 1% 넘게 빠지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전략들 함께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월 3일 월요일 모두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차 확인이라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예상 지수가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500포인트 선은 깨진 채로 2,46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가 더 넘어가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20포인트 선을 깨진 채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이 미증시 하락 여파가 꽤나 크게 작용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 쪽에서가 2%가 넘어가는 낙폭 형성하고 있고요. 의약품도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에서는 그래도 비금속 광물에서 아주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철강과 금속, 기계, 전기전자,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갔던 섹터들 쪽에서 2%가 훨씬 더 넘어가서 이제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또한 1.8% 하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제조와 금융 쪽에서가 2%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가 무려 2.4%나 오름폭 아주 크게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화학에서는 2.5%가 떨어진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20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HBM3E 8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을 지난주 금요일에 전달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HBM3E에 개선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서장은 일부 고객사에게 HBM3E 개선 제품을 1분기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가시적인 공급 증가는 2분기부터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HBM 공급과 D램 개발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고전했기 때문에 이 개선된 제품 공급이 과연 올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빠지면서 현재는 19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6,600원이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딥시크발 쇼크로 20만 원 선이 31일에 깨졌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숨고르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오히려 매수에게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딥시크가 저성능 반도체 칩만을 사용했다는 주장과 오픈 AI 기술 도용 의혹 등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한 단계고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장 안에서는 가장 크게 타격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단행을 하면서 일단 미증시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최대 핵물 핵심 광산지입니다. 이 지역에 진출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피해를 같이 입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4%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2.6%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살펴보자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 캐나다에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나왔고요. 현재는 거의 4%가량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중 안에
안에서는 아주 소폭의 하락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인 향서제약이 FDA의 항암제 칼메위주맙의 CMC에 대한 추가 서류 제출을 마무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FDA는 이번 지적사항 보완 등 CMC 실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뒤에 3월 내로 HLB 간암 신약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그래도 2% 가까운 상승폭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컨콜에서 삼성전자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지능형 휴머노이드 같은 첨단 미래 로봇 개발을 신속히 하면서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도 21%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맵을 열어서 현재 지금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장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기술 섹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 맵상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쪽 섹터에 대해 관련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딥시크발 쇼크로 반도체, 전력기기, 원자력 등 AI 밸류체인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빅테크의 카펙스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고 낮은 비용으로 AI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는 상황은 국내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엔 지난 거래일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섹터 살펴봤더니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오늘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조선주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대체하고 싶어도 자국 조선업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조선업계의 일감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호조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오르는 종목들 살펴보자면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 관련 주주도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힘을 내면서 가주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도 했고요. 현대차그룹이 로보틱스 전문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현장에 투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강한 협력 기대감을 내포시켰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과연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소형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붙였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화오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무려 1%가 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코멘트를 마찬가지로 달아냈는데요. 특수선과 MRO 등으로 실적 성장이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남겼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블랙 먼데이가 생각날 만큼 오늘 시작부터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양시장 2% 넘게 밀리고 있고 선물 쪽에서 봐도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도 규모를 좀 쌓아가는 구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일단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좀 부각됐던 부분들, 특히나 추가 관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단 시장에 단기적 영향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 오늘 시초에 지금 외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요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정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제한된 수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시초의 어떤 하락폭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768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이 1383개 종목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요인들이 수급에 의해서 하락되기보다는 관세 리스크가 좀 수면 위로 좀 드러남에 따른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거나 최근에 좀 상승했던 섹터들을 좀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형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지금 한 1%대 초반, 2%대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도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요인들이 단기적보다는 수급의 변동성 관점에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일단 행정명령에는 좀 서명을 했지만 일단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이 2월 4일입니다. 맞아요. 그 시점까지 그래도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나오고 있던 부분들은 즉각적인 어떤 이 추가 관세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좀 하는 그런 흐름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려감들은 좀 더 지속될 수 있겠지만 해당되는 또 요인들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현재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2% 넘게 밀리곤 있지만 많이 규모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관세 이슈가 주말에 좀 붙긴 했는데 그게 2월 4일부터 시행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신 쪽에서는 그 사이에 협상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4일 지나서까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관세에 대한 총성은 울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감 속에 오늘 좀 지수가 빠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일기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었고 코스피가 한 23% 빠졌다고 합니다. 2,600포인트였다가 1,996포인트까지 밀렸던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 리스크도 지금 이 구간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실까요? 일기 때와는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게 맞고요. 일단 당선 이전부터 계속해서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됐던 보편적 관세 부과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된 무역 분쟁의 어떤 가능성들이 크게 좀 증가됐던 우려감. 이 부분이 증시에 상당한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고 그 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시의 흐름들이 둔화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 특히나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글로벌 거의 최저 수준의 하락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 보면 저는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해서 국내 증시의 영향들이 추가적으로 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겠고 다만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가 좀 중요한 관건이 좀 될 텐데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재미있는 사항들 좀 있었죠.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간에 체결됐던 북미 수출 조항들이 수출 계약 조항들이 사실 중단이 좀 됐다가 이후에 해당되는 요건을 다시금 좀 수정하면서 재협정을 했어요. USAMC라는
그런 북미 수출 조약을 다시 좀 재협정을 했는데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그 이전보다 좀 더 완화된 뭐 일부 품목에 관련된 관세를 좀 부과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이번에도 분명 좀 협상용 가능성들은 좀 더 높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관세를 좀 부과했던 점들을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게 뭐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죠. 물가가 좀 올라간다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일률적인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내 투자를 조금 더 유치해주면서 좀 개선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개선의 여건 요지라든가 수정 사항들이 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관세의 영향들은 좀 더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크게 좀 반영됐던 부분들은 트럼프의 어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됐던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단기적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뭐 중장기 관점보다는 일기 때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점진적으로는 리스크 해소 이후에 오히려 주가 좀 크게 좀 반등했던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기때처럼 악재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를 해소하고 오히려 우상향을 좀 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뉴스가 나오고 첫날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크게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오르는 쪽을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같이 담아가는 쪽으로 지금 네이버가 함께 확인되고 있고 기관에서는 카카오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전에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좀 이동했던 적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고요. 방향은 맞지만 시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하드웨어에서 비용이 줄어들면 소프트웨어도 수익화 모델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포인트 속에 한 번 더 이제 주가 펌핑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22만 원 이 선이 좀 저항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21만 7,500원이니까 얼추 비슷하긴 해요. 주가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상황들이 좋았다면 저는 오히려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AI가 딥시크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이 시장의 판단들이 좀 달라졌죠. AI 하드웨어 부분들은 성장성의 정체가 좀 예상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고 오히려 고사양 칩에 관련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노이즈 때문에 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저비용, 특히나 오픈소스를 좀 기반으로 했던 AI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GPT-5원과 거의 뭐 유사한 수준까지 좀 올랐던 부분, 라마3의 뭐 거의 10분의 1 비용 수준으로 좀 구현됐다는 점, 이 부분은 뭐 신뢰성 관점에서 뭐 개발 비용에 관련된 검증 등은 좀 필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떤 판단했던 부분들은 저비용 AI 모델을 중국의 미국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도 구현해냈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 부분이 시장이 큰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지 않았나.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충분히 해당되는 오픈소스를 좀 도용해가지고 AI 모델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요건들은 국내의 뭐 IT 업체들 대체적으로 뭐 오픈소스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점진적으로 AI 모델에 관련된 어떤 출시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던 부분들은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어떤 향후의 어떤 확장성, 그러니까 생성형 어떤 모델의 다변화 관점에서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는 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타이밍상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약한 거 대비해서는 오늘장 안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그래도 플러스권 켜져 있는 것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딥시크 관련해서 AI랑 또 새롭게 산업이 연결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장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쪽으로 게임주가 언급되고 있고 그중 하나로 크래프톤이 좀 통통 튀었는데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주가는 좀 내리고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딥시크 나오고 AI랑 게임 산업이 좀 합쳐지게 된다면 수혜를 좀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크래프톤이 상승하게 된 배경들은 오늘 뭐 3%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죠. 52주 신고가를 좀 맞아요. 경신했었고 일단 뭐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저비용 AI 모델들이 구현이 됐다는 부분들은 AI에 관련된 이 게임, AI 게임이라든가 AI를 통한 게임의 운영들이 오히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해당된 타임라인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고 이 부분이 증권사 전망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나왔어요. 오히려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그동안 비싼 칩을 통해서 많은 AI 모델을 훈련해서 막대한 개발비가 좀 소요됐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어떤 지방 요건들이 많은 자금을 좀 선행해서 투입됐다는 그런 어떤 우려 요인들이 저비용으로 이뤄낼 수 있는 특히나 오픈 소스를 통해서 좀 확인됐던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모델 안에서 AI를 활용한 게임의 어떤 확대 관점 내지는 AI를 통해서 게임의 어떤 운영들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크게 좀 제기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기대 요인들이 크래프톤이 가장 유력한 탑픽으로 좀 언급됐던 그런 사항들에 관련된 수급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딥시크가 좀 출시됐다고 해서 뭐 딥시크의 기반으로 전체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비싼 비용이 아니더라도 현재 구현에서는 중저사양 칩을 통해서 AI 모델들은 발전의 가능성들을 좀 확인했다는 점, 이 점이 오히려 관련된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뭐 AI에서 AGI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까지를 좀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관련된 구현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뭐 중저사양 칩으로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하나 아쉬운 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떠나서 크래프톤 자체는 지금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안정적인 실적 기조, 특히나 사상 최대의 실적 기조가 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겠고요. 올해 상반기에 3종의 신작 게임 라인업들에 관련된 풍성한 좀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들과 좀 다르게 실적이 어떤 주는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금요일장에서는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비용으로 AI 게임까지 산업이 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늘 제가 브리핑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한 내용들 전해드렸었고 그중에서 이제 금요일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건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외국인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아가고 있고 시장이 약한 거 대비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8% 상승하면서 마의 구간이었던 30만 원 넘어서면서 31만 1,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래 1월 초반에 해박 끼고 나서 가장 빠르게 좀 움직였던 테마가 로봇 쪽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지금 2차 랠리를 좀 시작했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선별적으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CES 2015를 좀 앞두면서 글로벌 화두가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능성들, 실제 좀 상용화한 점에서 해당된 타임라인들이 조금 더 빨라졌다는 시점들, 이런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 초기 출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F&B 시장에서 조금 활성화된 뭐 서빙 로봇이라든가 그런 로봇의 어떤 기능 제한 부분들, 이 부분이 그 다음 기술을 좀 통해서 협동 로봇에 대한 확장들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기 시작했고,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보편화되면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뤘던 그런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로봇 기술은 상대적으로 상용화 관점에서 오히려 기대감들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다만 국내 로봇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극히 좀 제한적이라는 점. 중국의 경우에 최근에 구현될 수 있는 로봇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좀 커졌고 상용화 관점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온 반면에 국내 경우에는 특정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기술 구현 정도로만 좀 지금 공개가 좀 된 그런 부분들이고 현재까지는 뭐 돈을 그렇게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는 크게 좀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을까.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31만 1,000원, 지금 3.8% 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좀 과한 수급이 좀 반영됐다. 물론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들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맞겠지만
그러한 기대감들이 현재는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는 차이를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좋지만 현재 구간은 뭐 무리하게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보유자는 30만 원이 좀 크게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크게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과한 수급이 일단 기대감 속에 반영됐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셨고 보유자분들은 30만 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묶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GRT가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피델릭스도 한 22%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은 19%까지 일단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급도 빠져나오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한데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건지 연속성 충분한지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마성에 대한 수급들이 딥시크 충격들이 엔비디아에 작용됐던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 5거래일간 주가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사적인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진정한 좀 수혜주일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저사양 칩을 통해서 구현된 AI 모델들이 더욱더 확장성을 좀 띠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수혜가 좀 됐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수혜는 전혀 좀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어떤 차이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단순한 어떤 이 수급이 과도하게 좀 유입됐던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딥시크 관련 종목들, 특히나 국내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추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고가 부근에서에 대한 이탈들이 빠르게 좀 나타내 준다면 저는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바로 좀 손절을 통해서 리스크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어떤 과도한 관세 리스크로 인한 하락 구간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지금 뭐 실적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뭐 조선주의 경우에도 오늘 일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방산주도 오늘 좀 동일한 양상의 좀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뭐 기아 같은 지금 2.75포인트 하락하고는 10만 원대를 좀 이탈했던 멕시코의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가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 25%가 좀 부과된다는 부분들은 기아가 전체 자동차의 양산 물량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물량 겨우 뭐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의 3대 완성차 업체들은 전체 한 15%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해당되는 멕시코 25%에 관련 추가 관세 부과는 국내보다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더욱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과도한 하락은 사실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면서 오히려 소형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접근보다는 오늘 쉬어가는 대형주 중심의 어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딥시크 영향 속에서 중국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은 일단은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진정한 수혜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RT는 개장하자마자 일단 상한가 계속 묶여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트레이딩 전략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눌린 상황 속에서는 그동안 못 담았던 탄탄한 대형주단에서 담아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테마는 어디 쪽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볼 텐데요. 대왕고래랑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마귀상어라는 테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뉴스라서 체크는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울릉 분지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좀 유망한 구조가 발견이 됐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용역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정부가 이걸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임 좀 보이는
종목들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이쪽은 이제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트럼프 시대에서는 수혜를 받아갈 섹터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월 5일에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2월 6일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이 가장 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전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히토류고요.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랑 연동이 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쪽에도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항상 미중 분쟁, 갈등 이야기 나오면 꺼내는 카드죠. 히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 오늘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는 조선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 특히나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경우에 보합권에서 상승폭을 좀 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수급 악화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해당해서 행정명령 발동 이후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좀 선포했다는 점, 이 부분이 즉각적인 LNG 수출 터미널에 관련된 허가 규제가 즉시 좀 폐지됐던 부분들은 해당되는 어떤 에너지 정책들이 본격화됨을 좀 의미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선 섹터의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보다 현실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대다수 조선사들의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들을 조금 더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고가에 관련된 부담 내지는 지금 좀 진입해도 좀 괜찮을까라는 의문도 좀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주의 연속성들을 좀 더 보여준다면 전력기기와 같은 그 동일한 양상의 수급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의 대중 규제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MRO 부분에 관련된 협력을 좀 시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미국 내 필리조 선수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좀 될 수 있겠고,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올해 MRO 사업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는 어떤 언급들은 올해 좀 수주 전에 상당히 좀 많은 제안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덕에는 뭐 상선 이외에 MRO라는 신규 사업에 관련된 포트를 다각화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정책의 본격화 부분들은 미국 안에서 개발된 LNG, 천연가스를 유럽 등에 좀 판매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뭐 유럽에 관련된 추가 관세 부분들이 사실 미국 안에 있는 천연가스를 좀 팔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좀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LNG 선박, 특히나 FLNG라고 좀 불리고 있는 그런 선박들은 글로벌 거의 조선주 뭐 3개가 좀 유력합니다. 그중에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윗슨 3개 기업들이 FLNG를 다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중국의 윗슨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에 이 선박 모듈을 좀 공급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은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의 FLNG 선을 좀 더 독점적으로 좀 수주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수출입은행의 전망에서도 봐도 뭐 2025년도에 대한 LNG 선에 관련된 선박 수요들은 11% 정도 2024년도 대비해서 증가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들, 특히나 뭐 표적 관세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선박의 물동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된 이후에 급격하게 좀 감소됐던 부분들은 상선의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선업에 관련된 어떤 사이클링에 대한 변화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LNG 선박을 좀 주축으로 한 어떤 이 수주의 연속 성과들은 올해 2025년도에도 상당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가지 포인트죠. MRO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보는 것, 또는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LNG 선박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선 관련해서는 MRO 쪽,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LNG 정책 쪽,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나눠서 기준 삼고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번 주에 이제 조선주 대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5일에는 삼성중공업, 6일에는 HD 한국조선해양 실적 발표가 있어서 아마 6일이, 그러니까 목요일이 가장 메인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격적으로 너무 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실적 미스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를 기준 삼아서 미리 좀 비중을 줄여놔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세론을 좀 우려하는 이 섹터들이 좀 두 가지가 있죠. 방산과 조선을 좀 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애석한 게 실적의 눈높이,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오히려 조선과 방산 단기 실적을 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주의 연속성들을 얼마만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단기 실적에만 너무 추정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점이 아쉽고 이 부분은 인도량과 좀 관련이 일단 굉장히 좀 깊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리드 타임을 한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봅니다. 만약에 선박의 어떤 이 수주가 대형 선박의 경우에서 30개월가량 좀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실적이 인도되는 시점에 실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선박이라든가 소형 선박이 인식되면서 단기적으로 실적은 좀 많이 잡혔지만 이 부분 어떻게 또 장사를 좀 잘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인도량 관점의 실적에 관련된 변동성들은 좀 크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방산과 조선이라는 점을 먼저 좀 기억을 해본다면 수주 성과가 작년 대비해서 초과 달성을 했는가 수주의 연속 성과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물론 좀 세론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리드 타임을 좀 고려했을 때 2023년도 이후 2024년도에 수주 성과가 좀 더 좋았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올해 실적과 내년도 실적이 더 좋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조정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지금 보유자 저점에서 좀 만약에 보유를 좀 했다면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우려된다면 일부 좀 비중을 덜어내고 세론이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좀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조선 쪽에서 리드 타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걸 고려한다면 올해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더 시선을 길게 끌고 가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뉴스가 좀 나오게 된다면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의 여진과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비공개 회동을 한 소식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의 출현으로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하고 서비스 중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수혜라는 인식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중에 의료 AI 분야에서는 딥노이드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 가장 큰 시장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솔루션을 선보이게 될 첫 업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10% 관세를 오는 4일부터 부과한다는 소식에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내 히토류 대체 관련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 테마적 성격으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장중 4%대 하락하면서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개장 직후 29,000원까지 내려서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깼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기록한 최고가 64,500원과 비교해서는 55% 내린 주가입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백햄 선물 세트를 정가보다 45% 할인한 28,5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정가를 과도하게 높이고 할인하는 상술이라는 지적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대 하락세를 보여줬던 양시장, 과연 지금은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낙폭이 거의 2배 가까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2.85%가 떨어졌는데 이게 포인트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71.6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현재 2,445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여파가 조금은 더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3%가 떨어지는 수치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는 7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 700포인트 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액은 5,616억 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꽤나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3,066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2,800원대를 매도를 하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눌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동반 매도를 하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눌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화학 쪽에서가 가장 큰 여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낙폭 형성 중인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EU 제품에도 관세를 곧 부과할 계획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는데 EU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 여파가 얼마나 더 커질지 마감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약품이 3%대로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낙폭 자체가 모두 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안에서도 철강과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가 3%대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기타 서비스와 제조, 유통, 금융 거의 모든 업종들이 3%대로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업종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출판 매체 복제만이 4%가 넘어가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테마로 엮여있던 종목들 많이 자리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도 시세에 분출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이 4% 낙폭 가장 강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4%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파가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이었죠. 31일에 이 엔비디아의 HBM3E 8단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그래도 하방을 어느 정도는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시장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나홀로 상승불을 좀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8%, 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의 이 공장 중 하나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파가 강하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던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맞이했던 첫 번째 쇼크는 딥시크발 여파였습니다. 그때 살아남고 오히려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섹터 내에 있는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일단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는 딥시크에서 몰고 왔던 이 파장이 시장의 움직임을 바꾸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부각이 됐었지만 곧 AI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0.69%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낙폭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카카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맵에 뜨어 있지 않지만 현재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과 NC소프트가 3%, 2%, 시프트업이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페24가 14% 수비 0.6% 정도 좀 강하게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이 소비재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비재 안에서는 식품주들이 오늘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이 1.6%, 농심이 1.7% 정도 오름폭 형성하고 있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불안과 자사주 전환을 철회를 하면서 약세를 가장 강하게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과연 그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식품주처럼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현재 5%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관세 여파 속에서 2% 넘게 급락하는 모습 지수상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도 1,470원 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관세 이슈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시장 안에서는 리스크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